형무소에 갇힌 윤동주는요, 사방이 밀폐된 독방에 투옥된 채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딱 한 번 가족에게 보내는 한 통의 엽서만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독방에서 엽서 한 통에 겨우 자신의 안부를 적어 보냈던 이때 윤동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오간에서 그 마음은 차라리 시라도 쓰게 해줬으면 좋겠는, 뭔가 그 육첩방도 남의 나라였는데 그 더 조그만하고 더 차가운 현실 속에서 갇혀있을 걸 생각하면 뭐 마음이 뭐 찢어질 수밖에 없지. 네. 그런데요, 윤동주가 체포되고 약 2년의 세월이 지난 1945년 2월 어느 날 매달 가족에게 전해지던 윤동주의 엽서마저도 뚝 끊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동주의 고향집에는 엽서 대신 뜻밖의 전보 한 통이 도착하죠. 뭐예요?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지러 오라. 윤동주가 형무소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뭐야? 와. 너무나 애통하게도 윤동주는 광복을 불과 반년 앞두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절명합니다. 일본인 간수가 밝힌 윤동주의 사인은 뇌일혈. 아니, 건강하던 20대 청년이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뇌혈관이 터져서 절명을 했다? 뇌혈관? 가족들도 일본인 간수의 말을 뭐 그대로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윤동주의 죽음에 가족들의 의문을 제기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바로 그날, 윤동주의 당숙이 면회 중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당숙이 목격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죄수복을 입은 50여 명의 조선인들이 복도에 이게 줄지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줄 끝에는 다름 아닌 시약실이 있었습니다. 시약실. 약? 결정적으로 면회 중에 송몽규가 당숙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요. 나는 안 맞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자꾸 강제로 주사를 맞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경찰들이 수감된 죄수들에게 이상한 주사를 맞힌다는 거예요. 근데 주사 속 약물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에이. 그리고 주사를 맞은 전후로 꼭 암산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감옥에서 암산 시험지를 해줘. 당시 암산 테스트는 새로운 약물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할 때 부작용을 알아보는 용도로 사용되곤 했거든요. 주사 실험이 반복되는 동안 계산 능력이 차츰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 문제를 다 풀지 못하거나 틀리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상한 주사부터 암산 테스트까지, 이 말 곧 어떤 의미일까요? 생체 실험이죠, 생체 실험. 그렇죠. 윤동주가 일제히 생체 실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진짜로 윤동주는 일제 생체 실험 때문에 죽은 거예요? 후쿠오카 형무소에 그 관련 물증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겠죠. 예, 그게 소각이 됐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없앴든 뭐 어떤 형태들은 남아있지 않은데 당시에 후쿠오카 형무소가 있는 그 후쿠오카에 큐슈 제국대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큐슈 제국대학은 당시에 수혈용 혈액, 전쟁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혈액 보급을 해줘야 되니까 미군을 대상으로 바닷물을 가지고 이거를 실험해보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러한 것과 같은 유사한 생체 실험을
후쿠오카 형무소의 조선인 죄수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죠. 근데 주축이라고 하기에는 뭐 주사기 놨다고 했잖아요. 이건 확실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런 뇌 문제가 이렇게 온다는 거, 혈관이 터졌다. 이거는 너무 억울하게. 네, 조금 의심스러운 거네요. 윤동주가 사망하고 1개월 뒤 송몽규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합니다. 아, 똑같이요? 네. 윤동주의 사망 원인은 아직까진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윤동주의 가족들은 우여곡절 끝에 윤동주의 시신은 돌려받았지만 윤동주가 가진 소지품과 글들은 일제 경찰에 압수된 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 시도 다 그 안 돌려주질 않은 거예요. 돌려줬구나. 네. 그렇게 윤동주의 시도 세상에서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요, 윤동주가 사망하고 3년의 세월이 지난 뒤 고인이 된 윤동주와 유족들의 서름을 달래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48년 1월 30일 윤동주 시집이 발간된 겁니다. 어디서요? 어떻게? 그 시작은요, 1941년 시집 발간에 실패하면서 사라질 뻔했던 윤동주의 육필 원고가 이곳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양? 우와. 우와. 숨겨져 있던 이게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었구나. 우와. 와. 우와. 육필 원고?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되게 생소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고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광양에서? 윤동주의 시집이 발견된 장소는 전라남도 광양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졌던 윤동주의 시집은 대체 어떻게 한반도 땅끝이나 다름없던 광양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윤동주가 졸업하면서 만든 시집이 총 몇 권이라고 했죠? 3권. 맞습니다. 3권 중 1권은 자신이 가졌고요. 나머지 2권은 평소 존경하던 이항하 교수와 네. 아끼던 후배 정병옥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윤동주에게 육필 원고를 건네받은 정병옥은요, 3년 뒤인 1944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거든요. 전쟁터로 떠나기 직전 정병옥이 윤동주의 원고를 들고 집에 간 겁니다. 와.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윤동주 시집을 보관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와. 훗날 정명욱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일평생 가장 잘한 일이 동주의 글을 지킨 것이다. 자, 그리고요, 윤동주의 시를 보관하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자, 진웅 씨, 그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맡았던 강처중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 연전에 핀스놀 3인방이라 불리던 강처중은요, 윤동주의 시뿐만 아니고요,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남겼던 40권이 넘는 책, 그리고 연희 전문 졸업 앨범 등을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다. 후배 정병옥이
광양 고향집에 보관했던 시 19편. 그리고 윤동주가 일본 유학 시절 친구 강처중에 보낸 시 12편. 그렇게 총 31편의 시를 엮어서 시집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가 연희 전문학교 시절 그토록 내고 싶어 했던 시집이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발간 못했잖아요. 얼마나 낙담했어요. 맞아요. 비로소 세상에 공개가 된 겁니다.